혹시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고된 하루 끝에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참 좋죠. 네, 그렇죠.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죠. 근데 만약에 그 막걸리에 끔찍한 비밀, 그러니까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벌어졌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과 그 이후 무려 15년간의 기록들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사건 파일을 들춰보는 걸 넘어서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어떤 허점이나 문제점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이 2009년 7월 6일 새벽이었죠. 전남 순천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고요. 네, 그 가장인 백경원 씨, 이건 가명입니다만 이분이 아침에 마당에 나갔다가 막걸리 2병을 발견해요. 그냥 이웃이 두고 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별 의심 없이 아내 최 씨에게 줬고 그 아내가 당시에 희망근로 사업이라고 풀 베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 일터에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오전 한 9시 10분쯤 이제 동료들이랑 쉬는 시간에 같이 그 막걸리를 나눠 마셨는데 바로 그 직후에 네, 마신 직후에 아내 최 씨하고 동료 한 분, 이렇게 2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요? 맛이 좀 이상하다 이걸 느끼고 바로 뱉어낸 2분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요. 막걸리 성분 분석 결과 거기서 청산가리가 검출된 거죠.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순식간에 공포에 빠졌겠네요. 네,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한 달이 넘도록 단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었군요. 그런데 사건 발생하고 71일째 되는 날,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표를 하죠. 네, 아주 급반전이었습니다. 범인이 다름 아닌 사망한 아내 최 씨의 남편 백 씨, 그리고 그의 딸 백이정 씨, 역시 가명입니다만 이 2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남편과 딸이 범인이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인데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더했죠. 그렇죠. 그 동기가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녀가 무려 15년 동안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왔고 이걸 아내이자 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갈등하다가 결국 살해를 공모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와, 근친상간의 존속살해. 이건 뭐 네, 혐의 자체가 너무 끔찍하니까요. 온 나라가 그냥 뒤집어졌고 이 2사람은 순식간에 뭐랄까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취급을 받게 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끔찍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물증,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상 거의 없었고 유일한 증거는 뭐였다? 바로 이 부녀의 자백뿐이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근신상간이라는 동기가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끔찍함 때문에 자백 자체의 진실성, 이걸 의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러 사건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종종 보이는 현상인데 너무나 강력한 동기가 제시되면 오히려 부족한 증거를 이게 압도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기가 증거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 강력한 프레임 때문에 다른 가능성은 그냥 묻혀버린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때 모든 사람이 그들을 막 비난할 때 아니다, 그럴 리 없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다른 가족들이었죠. 특히 돌아가신 최 씨의 여동생 같은 경우는 우리 형부는 아내밖에 모르던 사람이고 우리 조카 희정이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네, 가족들이 그렇게 믿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버지 백 씨는 초등학교를 중퇴해서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사실상 문맹 상태였고요.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군요. 네, 그리고 딸 희정 씨는 IQ가 74, 경계선 지능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이게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보다는 인지 능력이 좀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거나 특히 외부의 압력 혹은 유도 질문 같은 것에 취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글을 잘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지적 특성을 가진 딸, 이 2사람이 청산가리라는 그 무서운 맹독을 직접 구해서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여기서부터 검찰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뭔가 좀 의문보호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문은 부녀의 자백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유일한 증거라고 했던 그 자백이 실제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그 간극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랐나요? 예를 들면 자백에서는 A 식당에서 750ml짜리 막걸리를 사서 범행에 이용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 그 식당 주인이다 혹은 뭐 납품 장부 같은 걸 확인해 보니까 그 식당은 900ml짜리 막걸리만 팔았다는 거예요. 용량부터가 안 맞는 거죠. 아, 시작부터 삐걱거리네요. 또 다른 건 없었나요? 또 있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어서 섞었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국과수에서 그 숟가락을 감정해 보니까 청산가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네. 숟가락에서 안 나왔다고요? 네, 전혀요. 그럼 독극물은 어디서 구했다고 진술했나요? 그 부분은 명확했습니까? 그 부분은 더 오락가락했습니다. 뭐 17년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구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샀다, 아니면 5년 전에 구했다, 진술이 계속 바뀌는데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확인된 게 없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거죠.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불일치는 바로 딸 희정 씨의 알리바이입니다. 자백에 따르면 희정 씨는 7월 4일 저녁 8시경 집에 있던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직접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범행 실행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화 기록이요? 뭐라고 나왔는데요? 바로 그 시각에 희정 씨는 부산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 여행 경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기 휴대전화로 폰뱅킹 통화를 하고 있었던 기록이 나온 겁니다. 네, 잠깐만요. 엄마를 살해하려고 막걸리에 독극물을 타는 그 긴박한 순간에 차분하게 앉아서 부산 갈 차비를 폰뱅킹으로 알아보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와,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유일한 증거라고 했던 그 자백이 객관적인 사실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두 번째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자백의 신빙성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 사건 기록들을 보면 그 원칙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명백한 의문점들이 계속 발견됐는데도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요. 수사 초기 단계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경찰이 좀 유력하게 의심했던 용의자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있었습니다. 백 씨 가족집에서 불과 한 10m,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던 이웃 남성 배모 씨였죠. 이웃 남성이요? 왜 그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건가요? 이유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막걸리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요. 딸 희정 씨가 바로 이 배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어요. 아, 그렇군요. 원한 관계가 아주 뚜렷했네요. 앙심을 품을 만한 동기가 충분했고 집도 바로 옆이니까 범행 기회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동기도 있고 기회도 있었죠. 그런데 왜 배 씨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된 걸까요?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배 씨를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방향은 갑자기 물증은 전혀 없지만 스토리가 더 자극적인 백 씨 부녀에게로 확 틀어진 거죠. 왜 그렇게 명백한 동기를 가진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더 깊게 파고들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참 미스테리하네요. 네, 초기 수사 기록들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뭐 어쩌면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사건을 좀 더 쉽게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갈 무렵이었는데 이 사건의 진실을 아주 끈질기게 추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역할이 상당히 컸죠. 네, 맞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꺼져가던 진실을 불씨를 살려냈죠. 그리고 그 방송들이 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고요. 그렇죠. 그 유명한 삼내 나러슈퍼 사건, 또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같은 여러 억울한 사건들의 재심을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 이분이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아, 박준영 변호사님이요? 네. 처음에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난 사건이라서 좀 망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알 작가님하고 또 SBS에 당신이 혹하는 사이
라는 프로그램 제작진이 계속 설득을 해서 2021년에 박 변호사가 직접 순천지청 창고로 향하게 됩니다.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그 사건 기록들을 직접 보러 간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기록들 속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마침내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증거, 뭐랄까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검찰 조사 과정을 녹화해둔 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아, 조사 영상 파일이요? 그게 남아 있었군요. 네. 4,000장이 넘는 서류 더미어 꽤 35호 검사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영상들은 법정에 공식적으로 제출됐던 그 진술 조서와는 너무나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서 내용과 영상 내용이 달랐다는 건가요? 완전히 달랐죠. 조서상으로는 부녀가 마치 범행을 술술 자백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영상 속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를 들어서 딸 희정 씨 조사 영상을 보면요.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요. 청산가리 그거 어떻게 생겼어? 네. 그런데 희정 씨가 대답을 못해요. 머뭇거리고. 본인이 직접 막걸리에 넣었다는 그 독극물의 모양조차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아, 자기가 넣었다면서 모양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관이 답답했는지 하얀 설탕가루처럼 생겼지 이렇게 답을 알려주듯이 유도를 해요. 아예 답을 가르쳐 주네요. 네. 그러니까 희정 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겨우 네 이렇게 대답할 뿐이죠. 이건 뭐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받아쓰기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계선 지능을 가진 피의자가 이런 유도 질문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버지 백 씨 조사 영상은 더 심각했다면서요. 네. 그건 정말 더욱 충격적입니다. 백 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니까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갑자기 뭔 말이야 마스크 벗겨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요. 겁에 주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딸과의 이간질을 시도합니다. 당신 딸이 당신하고의 그 성관계까지 이미 다 자백했다. 이제 더 버틸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아, 딸이 그런 자백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압박한 거군요. 그렇죠. 글을 잘 모르는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런 끔찍한 자백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지. 결국에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허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검찰이 유일한 증거라고 그렇게 내세웠던 자백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네요. 네. 검사가 미리 만들어둔 어떤 시나리오를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한 딸에게는 주입하고 글을 모르는 아버지는 압박하고 회유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가능성이 아주 커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핵심적인 문제, 즉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보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도 있다면서요. 검찰이 이런 결정적인 조사 영상 파일들뿐만 아니라 부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증거들까지 숨겼다면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시간대의 CCTV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려 70여 개나 되는 증거를 고의로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겁니다. 70여 개나요? 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 은닉이고 또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결국 법정에 제출됐던 그 진술 조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검사의 어떤 의도가 개입된 창작 소설에 가까웠다는 의혹이 아주 짙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밝혀졌는데 그럼 재판은 어떻게 흘러갔었나요? 좀 바로잡혔습니까? 그 과정도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부는 현명하게도 이 자백의 모순점이라던가 증거 부족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군요. 다행이네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검찰이 당연히 항소했고 2심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180도 뒤집혔습니다. 네. 왜요? 뭐가 달라졌길래요?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진술이 일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자백은 일치한다. 바로 이 이유를 들어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의 자백은 일치한다. 아니, 그 핵심 줄거리라는 게 검사가 만들어낸 소설일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그 지점이죠. 검사가 만들어낸 그 핵심 줄거리의 일관성, 이것만을 문제 삼아서 유죄를 선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는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2012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우리 사법 시스템의 어떤 오랜 문제점. 그러니까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는 그런 낡은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됩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자백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나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버린 셈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박준영 변호사가 극적으로 찾아낸 그 조작된 자백 영상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마침내 2024년 1월 4일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심 결정이 내려졌군요. 네, 그리고 정말 이례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정지, 그리고 즉시 석방 망령까지 함께 내렸어요. 아, 바로 석방까지요? 네, 이건 사실상 과거의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였죠. 그래서 그날 저녁 12년 넘게 복역했던 백씨 부녀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2년 만이에요.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댔네요. 네, 아버지는 어느덧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수감되었던 딸은 40대 중년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 재회의 순간은 어땠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교도소 앞에서 마주한 부녀 사이에는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고 합니다. 참, 1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국가 권력이 한 가족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석방은 되었지만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재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네. 그런데 좀 놀랍게도 검찰은 법원의 이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검찰은 항고를 했군요.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네. 이 사건의 기록들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자백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수사 방식의 위험성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객관적인 물증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특정 스토리를 먼저 딱 설정해놓고 거기에 증거를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를 잘 모르거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은 그런 폐쇄된 조사실 안에서 받는 부당한 압력이나 유도에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희생양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잠시 한번 당신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그를 잘 모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면 권위 있어 보이는 수사관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집요하게 추궁하고 유도할 때 과연 나는 끝까지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고요.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가진 잠재적인 약점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한 잔의 막걸리가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국가는 억울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15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빼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특히 들리는 자백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동시에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집요한 관심, 그리고 한 변호사의 꺾이지 않는 신념이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진실을 함께 외쳐줄 수 있을까요?